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보험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놓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고가 언제 일어나리라는 보장도 없고 살면서 내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히 지레 겁먹고 괜한 짓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잘 들어둔 보험 하나는 나와 내 가족, 또 언제 어디서든 내 뒤통수를 치기 위해 잠복해 있던 인간에게 역으로 뒤통수를 날릴 수 있습니다. 무슨 보험 광고에 나오는 슬로건 같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뒤통수 맞을 뻔 하다가 보험 덕분에 구사일생했고, 내적인 친밀감이 있는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보험을 꼭 들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잘 생각해 보면 돈도 일종의 보험이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그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판자촌에서 나고 자라셔서 5평도 안 되는 좁은 곳에서 사남매가 포개져서 살다시피 하셨거든요. 고등학교도 못 다니실 뻔 하다가 친척 어른의 도움으로 간신히 졸업장을 따긴 했는데 뭘로 먹고 살아야 할지는 막막했고 끝내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리어카에 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팔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장사하면서 만난 친구의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젊은 나이에 물불 안 가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으로 보셨고 지인의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셨죠. 아버지는 본인에게 온 기회를 단 한순간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다고 해요. 마땅히 내게 온 이유가 있으니 내 앞에 온 기회를 생명줄 마냥 손이든 발이든 써서 잡아 늘어져야 했다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 후 본인이 끔찍하게 여기는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 돈을 불릴 방법을 강구해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셨고 끝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 건물 1층에서 백반집을 여셨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딴 미용 자격증으로 건물 2층에 미용실을 열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건물이 나무 같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청춘이 비료가 되고 몇십 년에 걸친 노력이 기름진 토양이 돼서 끝내 커다란 나무가 자랐고 그 나무에 내 아내의 결실과 내 딸의 결실이 열매가 돼서 열렸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께서 든든한 아버지의 뿌리를 발판 삼아서 하고 싶었던 가게를 차려 일을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자부심을 비열하게 이용하려는 이가 있었으니 저나 저희 어머니께서 뒤집어질 만했죠. 심지어 그 인간이 제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 저의 아버지의 사위였던 인간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해야 할 거예요. 제가 미용실을 열고 10년쯤 지났을 때 저는 동네에서도 유명하고 먼 지역에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몇 생길 정도로 제 미용실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런 저를 보고 믿음이 가셨는지 미용실을 확장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시긴 하지만 공가사는 정말 단호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건물에 미용실을 낼 수 있었던 것도 20대 초반에 미용학원을 다니면서 나간 미용 경진대회에서 순위권 안에 들었기 때문에 승낙해 주셨던 거였죠. 그런 아버지께서 먼저 미용실 확장 공사를 제의하셨을 때는 매달 천천히 오르는 매출을 볼 때보다 이제 다른 미용실 못 가고 평생 머리는 원장님께 맡기겠다는 말을 고객님에게 들었을 때보다 더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의 작은 성공은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후반에 만났던 남자들,
그 남자들은 제 성공을 좀 못마땅해 했어요. 아니, 열등감을 느끼고 피해 의식을 가졌다는 게 꼭 맞는 표현일 겁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영업을 하던 남자는 본인 가게 매출이 안 나오면 괜히 제게 시비를 걸고 제게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밥 좀 사라라고 빈정거리기도 했어요. 중소기업을 다니던 남자는 우연히 제 미용실 한 달 매출을 보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고등학교만 나와서 가위질이나 배웠지. 뭐하러 4년제 대학 다니고 스펙 쌓아서 취업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애인의 작은 성공도 함께 축하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모두 차버리고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그런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꼭 연애를 커리어나 경제적 수준을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비슷비슷하면 그런 일도 없지 않을까? 내 친구 지인 중에 일찍 술집하다가 일이 잘 풀려서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번에 모임 갔다가 실제로 봤는데 꽤 괜찮더라. 사람이 수더분하고 호탕하고. 너 만나볼래? 지금 만나는 사람 없던 것 같던데.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제게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속는 셈 치고 친구에게서 그 남자를 소개받아 보기로 했고 그렇게 악연의 고리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남편은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본인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잘 알았고 사람을 빠르게 파악하기도 했어요. 본인이 대표인 프랜차이즈 매장만 4개인데 굉장히 소탈해 보이고 사람이 좋아 보였죠. 아, 유명한 미용실 원장님 만난 김에 제 머리 스타일 한번 봐주실래요? 요새 좀 기르고 있는데 더 길러도 괜찮을까요? 지윤 씨는 턱이 남자답게 각진 스타일이라서 기르기보다는 짧게 치는 게 더 어울릴 거예요. 역시 전문가 진단을 이렇게 받아야 하나 봐요. 그럼 다음에 주영 씨가 한번 다듬어 주실래요? 남편은 말한 대로 두 번째 만남 후에 제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지환 씨가 진짜 올 줄은 몰랐어요. 원하는 스타일 있어요? 보고 온 연예인 사진이라든가. 아니요. 오늘은 주영 씨한테 다 맡길게요.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스타일로 해주세요. 제 안목과 솜씨를 믿는다면서 남편은 제게 온전히 모든 걸 맡겼고 저는 가장 무난한 스타일을 생각하고 남편의 머리를 다듬어 줬죠. 머리가 다 됐을 때 남편은 거울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든다. 지금까지 이렇게 만족한 적이 없다. 이제부터 제 머리는 주영 씨 거라고 온갖 칭찬을 늘어놨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남편이 카운터에 왔을 때 제가 저번에 제가 얻어먹은 밥값이라고 하면서 비용을 안 받았거든요. 남편은 난감해 하다가 이내 좋은 생각이 난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럼 머리 이렇게 예쁘게 잘라준 보답으로 제가 아는 술집 평생 무료 이용권은 어때요? 주영 씨가 제 머리 평생 책임져 주기로 했으니까 저는 주영 씨한테 평생 술이랑 안주 제공할게요. 사람이 진짜 너스레도 잘 떨고 호감형에다가 대화도 잘 주도했어요. 또 사업이 잘 되니 지갑 사정이 여유로워져서 그런지 행동 또한 여유로워졌죠.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했고 다음해 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상했던 점은 남편이 저를 시댁에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벌써 먼저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죠. 건물주인 제 아버지가 본인 인생의 롤 모델이라고 하면서 꼭 만나고 싶다고 했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저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본인 집에 절 소개를 시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는 건 건너뛰고 바로 상견례를 하자고 했어요. 뭐? 어떻게 그래? 왜 날 자기 어머니께 소개시키려고 안 하는 거야? 나 서운해지려고 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주영아.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셔. 낯도 되게 많이 가리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사회성도 떨어져서 집에 사람도 잘 안 들이셔. 어머니가 그냥 상견례에서 만나면 되는 걸 뭐하러 두 번씩이나 만나냐고 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주영이 네가 서운한 건 알겠는데 우리 어머니 좀 이해해 주라. 어? 남편이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렇게 셋이만 살았거든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세상과 단절된 인생을 살았다는 시어머니의 뜻이라고 하니 뭐 더 말을 얹을 수 없었죠. 못내 수긍을 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주영이는 결혼해서 시집살이 걱정할 게 없을 거야. 우리 어머니 진짜 간섭이라고는 일절 없다니까? 가끔은 아들인 나도 어머니가 무관심해서 서운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어머니는 정말 가끔씩 안부 연락만 해도 되는 분이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 더 신경 써 드릴 수 있잖아.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아니라는데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신경도 안 쓰실까 했어요. 근데 남편이 했던 말은 그냥 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네요. 그래도 처음 뵙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다섯 입도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뿐만일까요? 원래 새 가족이 오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지 않나요? 심지어 며느리 될 사람인데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고 저희 부모님이 하는 말에 대답만 하실 뿐이었어요. 박서방 가게 매장이 곧 5호점을 낸다면서요? 정말 대단하네요. 안 드셔도 배 부르시겠어요, 사부인? 아, 네. 뭐 그게 다 제 입으로 들어가나요? 다 지 또 사업하는 데 쓰일 거. 아, 저희 어머니께서 워낙 제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아직까지 제 가게 와보신 적도 없다니까요. 아유, 박서방, 몰라서 하는 소리야. 부모 마음이라는 게 관심 없다, 일 없다 하면서 뒤로는 다 보고 있다니까. 사부인께서도 말만 그렇게 하시지. 박서방 일하는 거 보고 가셨을지도 몰라. 이 양반도 그랬어. 주영이 미용실 열고 거의 반년 정도 미용실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먼 발치서 오늘 손님이 얼마나 있나, 딸 표정은 괜찮나 그렇게 살펴보고만 왔다니까. 아,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그래? 역시 장인어른 존경스럽습니다. 성공하셔서 딸한테 미용실 자리 떡하니 주고 멀리서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다니 진짜 딱 나중에 제가 되고 싶은 가장의 모습이에요. 말이 없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 저나 저희 어머니가 대화 주제로 이끌려고 하면 어느 순간 다시 쏙 대화 주제 밖으로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제게 별다른 질문도 덕담도 없으셨고요. 제게 물어보신 건 단 하나, 나이가 어떻게 되냐였고,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라는 말밖에 하지 않으셨네요. 이건 결혼 후에도 똑같았어요.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에 갔다가 시댁에 잘 다녀왔다 인사를 드리고 사온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어디까지만 드린지 아세요? 현관문이었어요. 시댁 현관문 앞에 서서 선물만 건네드리고 시어머니께 정말 딱 잘 다녀왔다고 인사만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별다른 말도 없이 그럼 잘 들어가 보라고 바로 저희를 보내셨고요. 저는 진지하게 제가 시어머니께 미움을 받는 건 아닌가 했어요. 그 후로 명절에도 시어머니는 올 필요 없다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시고 생신에도 친한 아주머니들끼리 식사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제가 남편에게 아무래도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보다.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고 하니까 남편은 난색이 돼서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원래 저러셔. 아들인 나나 내 동생한테도. 안타깝긴 해도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저건데 뭐 다른 수가 있나? 걱정하지 마. 너한테 화나신 거 하나 없고 서운하신 것도 없으니까 여보도 신경 안 써도 돼. 며느리 노릇 못해서 서운해? 그럼 내가 사위 노릇 더 잘할게. 다음 주에 장인어른 친구분들이랑 펜션으로 놀러 가신다며? 그럼 내가 나서야지. 그날 내가 운전기사로 봉사해야지. 제가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남편은 사위 노릇이란 노릇은 아주 다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던 남편이만큼 결혼 후 정식으로 사위가 된 후에는 아주 딸인 저보다도 친정에 더 많이 가고 연락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본인 사업장을 장인어른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새로 5호점 공사하는 곳에 간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무뚝뚝한 저희 아버지 마음을 열고 예쁨을 받으려는 남편을 아버지께서도 좋게 보셨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결혼 3년 차에 둘째를 낳고 나서 남편이 투자금 1억을 아버지께 부탁드렸을 때도 큰 고민 없이 빌려주셨어요. 남편은 딱 1년 뒤에 갚겠다고 장인어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 약속은 아주 얇게 생긴 얼음 장막보다도 더 쉽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둘째 돌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서 불현듯 기억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아버지께 빌린 돈이 말이죠. 여보, 작년에 아버지한테 빌린 돈 갚았어? 돈? 무슨 돈? 그걸 잊으면 어떡해. 당신이 1년만 딱 빌린다고 한 투자금 1억. 아, 그거. 아니, 아직 다 못 갚았는데. 뭘 걱정해. 장인어른한테 빌린 돈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오히려 우리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니까 더 약속한 기간 안에 갚아야지. 당신이 그냥 가족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나 본데 우리 아버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금전 문제는 철저하신 분이야. 여보는 딸이면서 너무 모른다. 장인어른 그런 분 아니야. 묵묵히 기다리시는 분이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아버지 돈 떼먹을 일은 없으니까. 남편은 제게 제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버지를 너무 잘 알기에 불안했어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한 거죠. 그래도 불안해서 제가 먼저 아버지께 남편이 빌린 1억을 갚겠다고 해도 아버지께서는 네가 네 사업에 쓰려고 빌린 것도 아닌데 왜 갚냐? 됐다. 때 되면 갚겠지. 내버려둬.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돈은 절대 안 받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남편은 약속보다 1년 늦게 2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돈을 갚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별말 없이 받으셨고 남편은 제게 내가 뭐라 했어? 내 말이 맞지? 하고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 태도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또 매장을 늘리겠다고 아버지께 다시 한번 투자금을 부탁드렸거든요. 저는 뭐하러 늘리냐고 지금 있는 매장이나 잘 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물 들어올 때 놓져야 한다고 가맹점 문의가 밀려올 때 빨리 늘려야 한다고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삭힌 홍어 무침에 양념 불고기에 위스키 한 병과 등산용 운동화를 사서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또 돈을 빌려주셨을까요? 장인어른, 이번에 가맹점 문의가 2곳이나 들어왔거든요. 또 이번에 본점 리모델링도 앞두고 있고요. 너무 좋은 기회인데 혹시 이번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일 없어. 네? 아니, 장인어른 너무 성급하게 거절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사업 구성안을 더 들어보시고 일 없대도 무슨 사업이든 듣고 군침 흘리는 사람 찾아서 해. 나는 이제 자네한테 돈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아니, 장인어른 무슨 이유인지는 알고. 자네, 저번에 나한테 빌려간 1억. 그거 분명히 자네 입으로 말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안에 갚을 거고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근데 자네 어떻게 했나?
1년이 지나도 간간무소식이더니 뭐 좀 늦어진다, 무슨 사정이 있다. 나한테 일절 설명이 없었잖아. 장인어른, 그건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사정이 있든 없든 사람이 말 한마디로 돈 열량이든 천냥이든 갚는 법인데 자네는 그런 수고로움도 없이 그저 가족이니 하고 안일하게 흘러가게 뒀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내 딸이 나한테 와서 대신 갚겠다는 말이나 하게 내버려 두고. 그래,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갚는 게 늦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이 사람아, 시간이 더 필요하면 아쉬운 사람이 와서 상황을 잘 설명한 다음에 사정을 하든 해야지. 빌려준 사람이 먼저 가서 물어보고 날짜 받고 하는 게 당키나 하나? 내가 자네 장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겠는데 돈 문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러려니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 그랬다간 나중에 더 아쉬운 일 일어나는 거야. 명심해. 안일하게만 생각했던 남편의 발등에 도끼가 아니라 커다란 포크레인이 떨어진 것 같았네요. 남편은 본인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여겼던 문제가 이렇게 장애물이 될 거라 상상도 못했죠. 아버지께서는 이제 일절 금전 문제로 남편에게 말을 꺼내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고 남편은 허망한 표정으로 이런저런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남편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먼저 말을 하시든가. 돈 언제 갚냐고. 내가 뭐 안 갚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장인어른 돈 떼어 먹으려고 일부러 그랬냐고. 그리고 당신은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장인어른한테 가서 돈 갚겠다고 한 거야? 그것 때문에 더 내가 한심한 놈으로 보여진 거 아니냐고. 이제 나한테 불똥이 튀네. 여보, 당신이 처음에 내 말 듣고 아버지 돈 일찍 갚거나 먼저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내가 가서 그런 말 할 일도 없었고 애초에 아버지한테 당신이 약속도 안 지키는 사유로 찍힐 일도 없었어. 제발 뭐가 먼저 문제였는지 생각 좀 하고 말해. 남편은 한동안 저희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믿고 있었던 게 저희 아버지께서 주실 투자금이었는데 이제 어디서 구하냐고 망했다고 하면서 툴툴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하루는 외박을 하고도 그날 밤 늦게 들어와서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이제야 들어오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당신 아버지가 돈 빌려주셨으면 이렇게 투자금 예치하러 거렁뱅이처럼 안 돌아다녔어.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끝까지 우리 아버지 탓하네. 당신이 지금 거렁뱅이처럼 보이는 건 맞는데 탓할 사람이 틀렸지. 돈 빌리고 2년 동안 생각 없이 안 갚았던 과거의 당신을 탓해야지. 안 그래? 남편은 거의 넉 달 동안 제게도 삐졌어요. 믿어지시나요? 그래도 사업도 번창시키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지 잘못을 모르고 단념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들어와서 잠재적 투자자들이랑 한잔 했다. 너무 힘들다. 장인어른만 도와주셨으면 되는데 이게 뭐냐고 주정을 가장한 징징거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모른 척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조금 남편을 정신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투자금 문제는 필요 없으니 그냥 장인어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 인간이 콩고물에서 눈을 못 떼고 일어나 싶어서 경고했어요. 당신 또 아버지 돈 문제로 귀찮게 할 거면 꿈도 꾸지 마. 우리 아버지 좀 그냥 내버려둬. 여보, 섭섭하게 왜 그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 나도 내가 지나친 거 알아. 너무 욕심이 나서 그랬어. 근데 내가 가맹점을 더 내든 더 돈을 벌든 그 기쁨을 나눌 가족이 없는데 무슨 소용인가 싶어. 우리 아버지 대신해서 내게는 큰 기둥 역할 해주신 장인어른께 진짜 몹쓸 짓 한 거지.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 장인어른한테 절대 돈 얘기 안 꺼낼게.
그 후로 남편은 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아버지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본인 건물로 나와서 청소를 하시거든요. 청소 업체를 부르긴 하지만 운동하시는 겸 분리수거와 화단 청소, 건물 계단 청소 같은 걸 도맡아 하세요. 남편이 그걸 돕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내서 식당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를 도와서 청소를 했죠. 아버지는 별다른 신경은 안 쓰셨어요. 저도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니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엄마 닭을 쫓아가는 병아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엄마 닭이 돌아보든 말든 병아리는 한순간도 안 쉬고 삐약거리면서 엄마 닭 꽁무니를 졸졸졸 쫓아가잖아요. 딱 남편이 그 병아리의 모습 같았네요. 좀 치근하기도 했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쉬지 않고 아버지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난리였어요. 저도 어머니도 남편의 그런 노력이 마냥 달갑고 응원을 보내줄 수 없었어요. 저나 어머니나 아버지 성격을 잘 아니까요. 근데 웃긴 건 제가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남편은 뭘 그만해. 저번에 장인어른이랑 나랑 둘이서 한잔했는데 몰랐지? 점점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시다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따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괜히 사위라고 저 생각해서 상대해 줄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생각에 빠지시더니 이내 제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렇게 오묘한 관계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크나큰 비극이 저희 집을 휩쓸어가고 말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 6년,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결혼 생활 51년째가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운전 중 심장마비가 와서 그대로 가드레일을 받아 사고가 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구조도 되기 전에 이미 심장이 멈추셨고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생명 유지 장치만 몸에 달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리고 어머니도 한순간에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나무, 커다란 보금자리와 마음의 안식처를 잃은 겁니다. 심장마비라니. 원래 고혈압이시긴 했는데 평소에 관리도 잘하셨었어요. 이렇게 급하게 떠나갈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었기에 저도 어머니도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요. 저희만큼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남편 또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있는 영정사진만 마주치면 통곡을 했고 나중에는 아예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서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이제야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이렇게 떠나가시면 전, 전 어떻게 해요, 장인어른? 남편은 제게 아버지를 두 번이나 잃은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 1억을 빌리지도 말걸. 그 문제 때문에 장인어른과 마주할 수 있었던 시간을 잃은 것 같다고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참아 보낼 수 없이 아쉬움과 슬픔과 죄송스러움만이 가득한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께서는 아직 아버지 물건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해서 장례식이 있고 3주 후에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도 어머니께 시간을 드렸고요. 근데 아버지를 낙골당에 안치시켜드리고 일주일 후에 남편이 장모님께 찾아가자는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 봐.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있고 싶다 하시다가 지금까지도 혼자 계신 게 편하다고 하시는 거야. 장모님까지 혼자 고립되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안 되잖아. 가서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고 오자. 어?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는 걸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저희를 보고 당황하시긴 했지만 온 김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셨죠. 아들은 밥 다 먹고 지들끼리 거실에 가서 놀았고
저와 남편은 그동안 어머니 혼자 집에서 꿈자리는 뒤숭숭하지 않았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양반 성격에 괜히 꿈에 나오는 간지러운 짓 안 할 거라는 건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한 번을 안 나오니? 참 저승 가서도 성격은 안 바뀌나 보다. 원래 꿈에 안 나오는 게 좋은 거래요. 저승에서 아무 일 없이 잘 도착해서 꿈에 안 나오는 거라고. 꿈에 나오면 오히려 안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어디 괜히 나타나서 사람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말 하시는 분인가요? 모든 말을 아끼는 분이셨죠. 그래서 그런데 혹시 장모님, 장인어른께 제 얘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박서방 얘기를? 아니, 무슨 얘기? 별다르게 나한테 한 소리는 없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아마 저랑도 얘기 다 끝내신 다음에 장모님께 말하시려고 했겠죠. 주영이한테도요. 제가 장인어른 가시기 전에 좀 자주 만났던 거 아시죠? 처음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쫓아다니긴 했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그랬나? 나한텐 딱히 말이 없어서. 장인어른이 원래 말을 아끼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사고 나기 5일 전에 저랑 술 한잔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도 이제 이른이 넘었고 더 늙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해야 하니까 저한테 10억 만들어서 넘기신다고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0억?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말하셨다고? 당신이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진짜였어. 나도 이렇게 말 꺼내기까지 고민 많이 했고. 박서방, 그 말 책임질 수 있나? 무슨 통화 내용이나 문자라도 그 내용에 찍힌 게 있고? 내가 생전에 남편이 재산을 어쩐다는 말을 못 들어서 그래. 그 양반 7년 전에 쓴 유언장도 수정한 적 없고. 사위랑 장인어른이랑 마음 터놓고 약주 한 잔씩 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 문서가 어디 있고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장인어른이 그동안 제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던 걸 보시고 진정성을 느끼셨는지 저한테만 말씀해 주셨던 건데 뭐 장모님께서 직접 장인어른께 들으신 게 없어서 믿음이 안 가는 건 이해하지만 정말 그게 장인어른의 마지막 뜻이었어요. 장모님, 저도 사이고 가족 아닙니까? 장인어른께서도 아무 생각 없이 10억을 제게 주시겠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에 믿음이 가시나요? 저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새삼 시름에 빠진 사위처럼 침울하게 말했지만 저는 짙은 미심쩍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본인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 일단 좀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나중에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남편에게 진짜냐고 정말 아빠와 그런 대화를 나눴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제게 휴대폰을 들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남편과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이나 남편이 아버지를 쫓아가면서 아버지 뒷모습을 찍은 사진 등 마치 이곳저곳 단 둘이서 놀러 다닌 적이 많다는 걸 증명하는 듯한 사진이었어요. 당신이 못 믿겠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나 정말 근래에 장인어른하고 사이 좋아졌었어. 내가 아버지 얘기하면서 한 번 울었는데 그거 보시면서 나 한 번 더 믿어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야. 당신이나 장모님 마음 이해 가는데 계속 의심하면 진짜 나 서운해? 침통한 표정의 남편을 보니 솔직히 이걸 믿어야 하나 싶다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피어나는 미심쩍음을 다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친정으로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러 갔을 때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내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미용실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남편은 점심 지나고 들어와서 돕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와 저만 아버지 옷과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구두쇠인 만큼 물건도 옷도 너무 낡아서 보관할 건 극히 일부분이었고 모두 버릴 것 뿐이어서 정리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서랍장을 비우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 뒤로 와서
뭔가 내미시는 겁니다. 그건 액정이 깨진 아버지의 휴대폰이었어요. 어? 이거 아버지 휴대폰이잖아요. 찾았네요. 병원에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간호사한테 받은 걸 잊고 있었어. 근데 주영아, 아버지가 원래 휴대폰을 잠궈 놨었니? 이거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 어? 정말요?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잠깐만요. 아, 뭐야. 그럴 줄 알았지. 0000으로 돼 있네요. 참, 아니, 이럴 거면 왜 하신 거람? 네 아버지가 그렇지. 중요한 게 있어도 귀찮으면 늘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얼레벌레. 저와 어머니는 물건을 정리하다 말고 나란히 앉아서 아버지 휴대폰 안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메모들과 손주들을 직접 찍은 사진 등 아버지의 흔적을 보면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그리워했죠. 근데 딱히 사진이나 동영상 깔린 어플이 많은 게 아닌데 이상하게 휴대폰 용량이 꽤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동영상 몇 개가 꽤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화면은 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음성은 들리는 그런 동영상이었고 저와 어머니는 그 영상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자켓이나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녹화를 하셨나 봐요. 주변에서는 차 소리나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 야외인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무서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박서방, 이럴 거면 나 불러낼 생각 말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돈 얘기하자고 날 이딴 곳으로 불러? 장인어른,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시게 제가 모실게요. 됐어. 그 입 다물어.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나 자네가 결혼한 여자 아버지야. 아버지. 어떻게 내 딸이랑 결혼해놓고 이런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 날 부를 생각을 하나. 자네,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지금까지 내 딸 내버려 두고 이딴 데 다니면서 사업한다 뭐다 한 거야? 내가 이런 데 데리고 왔다고 좋아서 돈 빌려줄 그런 작자로 보여?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신뢰를 회복한다는 명목 아래 남편이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불러낸 걸 모두 영상이나 음성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는 통화를 녹음한 것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진짜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2호점에서 고객 컴플레인 올라와서 고소한다고 난리예요. 요새 인터넷 후기도 진짜 최악이라서 소문 돌아서 손님도 떨어지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가맹점들 다 매출 반토막 났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돈 얘기 안 한다고 자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저도 진짜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이런 꼴 안 보이죠. 아니 막말로 장인어른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일찍 정리하시고 노후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손에 쥔 걸 놓을 줄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 어차피 나중에 다 주영이 거 되고 우리 애들 거 될 건데 조금 앞당긴다고 해도 무슨 일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 이 자식아. 그 돈이 주영이나 세롬이나 은찬이 돈이 된다고 해도 거기 네 지분은 하나도 없어. 그건 알고나 있냐? 내가 너 그래도 우리 주영이한테 잘하면 그래도 가족으로는 받아주려고 했는데 너는 그것도 아니잖아. 사업한다 술 먹고 돌아다니고 외박도 밥 먹듯이 하는 게 어디 가장이고 남편이야. 아니 대체 제가 뭘 했다고 아직도 그러시는 건데요. 내가 돈 늦게 갚은 거요? 제가 안 갚았어요? 안 갚았냐고요? 바로 네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널 못 믿는 거야. 정말 넌 안 되겠다. 묵묵하게 남아있는 사업이나 지킬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리만 넓히려고 들고 내 옆에서 알랑방귀 껴가면서 뭐든 쉽게 쉽게 얻으려고만 하고 너 내 옆에서 시간 낭비 안 하고 네 가게들 관리했으면 지금같이 난리를 안 생겼어 이놈아. 뭐가 중요한지 좀 알아라.
이외에도 녹음된 통화 중엔 남편이 저를 가지고 아버지를 협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이혼하겠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이혼녀 만들고 싶냐고 껄렁거리면서 말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크게 분노하시고 너 같은 건 내가 먼저 내 딸하고 이혼을 시켜서라도 우리 가족에서 내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사고가 나신 거고요. 이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딸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놈한테 떼어낼지 고민을 하셨겠죠. 어떻게 해야 제게 상처를 안 주고 설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회로 없었던 일을 꾸며내서 10억이나 되는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니 눈앞이 빨개진다는 걸 그때 실감했어요.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남긴 모든 증거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충격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죠. 남편은 인터폰 너머로 요기할 걸 사왔다고 이거 먹고 마저 하라는 가증스러운 말을 했죠. 저는 침착하게 호흡을 한 뒤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리 많이 했어? 얼마나 남았? 장모님, 왜 그러세요? 저는 남편을 들어보낸 뒤에 휴대폰 안의 증거에 대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남편이 사온 햄버거와 음료수가 담긴 쇼핑백을 잡아들고 그대로 휘둘러서 남편의 몸통을 후려치셨어요. 안에 있던 콜라가 터져서 남편 몸을 적셨고 햄버거도 빠져서 남편 옷을 더럽혔죠. 이게 무슨 짓이세요, 장모님? 너야말로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돈이 그렇게 궁했냐? 돈이 그렇게 무서워? 네가 사람 새끼면 이렇게 못한다. 어떻게 돈에 눈이 돌아서 네 장인 죽음을 이용해 먹을 수 있어? 네? 그게 무슨... 저는 어머니에게 멱살이 잡혀서 얼굴이 사색이 된 남편의 눈앞에 아버지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녹음 내용을 차례대로 틀었어요. 아버지에게 돈을 받기 위해 유흥주점에 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했던 것과 아버지에게 협박을 하는 본인의 목소리를 듣던 남편은 한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술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저는 그 멍청한 얼굴을 보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고 그대로 소리를 내질렀어요. 이게 네 귀에는 기꺼이 10억 준다는 사람의 목소리냐? 아버지 재산 중 네 지분 하나 없다고 하는 말은 있어도 너 같은 놈한테 10억씩이나 준다는 말 하나 없는데 어디서 사기를 쳐 이 새끼야? 그건 또 언제...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시긴 했는데 나중에 진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는 나한테 분명히 너 진짜 우리 가족을 뭐로 보는 거야?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좀 평범하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냐? 차라리 입 다물고 있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너 같은 놈들은 꼭 욕심을 내다가 명줄을 앞당기는 법이야. 됐다. 너 같은 새끼한테 무슨 말을 더 해? 다 필요 없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살려주네. 이혼하자. 이혼해. 우리 아버지를 그저 돈으로밖에 안 보고 아버지 죽음도 돈으로 이용하려는 너같이 악독한 인간은 아웃이야. 당장 꺼지라고. 저와 어머니는 힘을 합쳐서 콜라와 햄버거 범벅이 된 남편을 현관문 밖으로 밀었습니다. 남편은 밀리면서도 제발 본인 얘기 좀 들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무슨 말을 더 듣겠어요? 나랑 우리 어머니가 안 보는 데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아버지는 저를 생각해서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고요.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햄버거를 들어 그 인간 얼굴에 정확히 명중시키면서 이혼 소장이나 기다려 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찾아오든 아버지 건물로 찾아오든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건물 관리소에는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건물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집은 이미 애들과 제 짐을 싸서 어머니 댁으로 피신을 왔고
남편이 어머니 댁에 찾아왔을 때는 한 번도 문을 안 열어주고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이런 인간들한테는 단 한 번의 틈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이혼 변호사에게는 남편이 그동안 돈 문제로 저희 아버지를 협박했던 증거도 넘겼고, 사업한다고 밥 먹듯이 집에 안 들어오고 외박을 했던 문자 내역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내 직계 가족이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도 귀책 사유가 된다는 걸 아시나요? 제 변호사는 해당 사유로 인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뭐 어찌 된다고 해도 문제는 양육권이었어요. 두 아이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신청했지만 딱히 남편에게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 전에 애들에게 소홀히 했다는 사유도 없어서 단독 양육권은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전 남편 그놈이 애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제게 애원을 하더군요. 저와 이혼 소송을 하는 와중에 전 남편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가맹점 점주들에게도 소송을 당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가맹점 두 곳은 남편에게 가맹 계약 해지 소송을 걸었고, 한 곳은 서비스 문제로 고객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또 다른 곳은 위생 문제와 환불 규정 문제로 소보원에 신고가 들어온 게 있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말씀이 맞았던 거죠. 저희 아버지 꽁문이나 쫓아다니기 전에 다른 가맹점 관리나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일만 키우다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걸 다 일을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혼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딸과 아들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택배를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전 남편과 이혼 전에는 먼저 연락도 안 하시던 분이 첫째 손주 입학을 앞두고 책가방이나 옷, 학용품을 사서 저희 어머니 댁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무리 이제 헤어지고 한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결혼 생활 6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근데 전 남편은 그 돈을 시어머니나 동생에게 갚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도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 남편은 가족들과 사이가 틀어졌고, 며느리로 들어온 저도 미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혼 소식을 듣고 그래도 손주들만이라도 챙기자 싶어서 선물을 보내신 거예요. 진짜 이런 비밀이 있었을 줄이야. 차라리 그때 남편의 본 모습을 제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지금 뭔가 달라져 있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요새 사업이 힘들어진 것도 다 안다고 제게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셨어요. 돈 냄새 나면 끝까지 쫓아오는 놈이니까 절대로 받아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저도 그럴 생각 하나 없었고요. 저번 달에 전 남편이 이제 하나 남은 본점도 어려워졌다고 한 번 연락이 왔었거든요. 제가 그 인간 양육비 밀린 걸로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본점도 문 닫을 수도 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사정을 알아줘야 하나요? 저는 가게를 접든 말든 약속한 양육비나 보내라고 하고 전화도 끊고 번호도 그냥 차단해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인간하고 지긋지긋한 돈 얘기는 안 하고 싶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머니와 합가해서 일과 가족에게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제 결혼으로 인해 아버지께 불효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죄책감에 밤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제게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는 게 부모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값진 일이라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뒤에서 그 인간을 상대로 저를 지키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저 너를 설득하고 그 인간 곁에서 구출하기 전에 피치 못할 사고가 있었던 거라고, 제가 문제를 알고 지체 없이 그 인간을 저나 제 애들 인생에서 끊어낸 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만족하고 계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제 마음 편하라고 어머니께서 해 주신 말이지만 정말 저희 아버지 성격을 생각하면 제게 일 없다. 새롬이랑 은찬이 신경이나 써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해 주실 것만 같네요. 어머니께서는 고인이 꿈속에 안 나오는 게 좋은 거라고 말했었지만 그래도 정말 한 번쯤은 아버지께서 제 꿈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시면 아버지의 거칠고 두꺼운 손도 꼭 잡고 아버지 품에도 꼭 안긴 다음에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어머니도 제 자식들도 제가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하세요.